그 남자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18년. 18년 동안 그는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목숨도, 양심도, 잠도. 그리고 지금 1979년 10월 26일 밤, 그는 조용히 자켓 안쪽 홀스터에 손을 얹었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을 느꼈다. 심장은 놀랍도록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방 안에는 5명이 있었다. 대통령,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2명의 젊은 여성. 이 자리가 얼마나 끔찍한 밤으로 끝날지 전혀 모르는 채로 웃고 있던 2 사람. 벽에는 고급 한국화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총을 꺼내기까지 10초. 그 10초 동안 김재규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흘러갔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 기록이 있고 수사 조서가 있고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다. 하지만 진짜 대답, 그 10초 동안 한 인간의 뇌와 심장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그 10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어떻게 괴물을 섬기다가 괴물과 함께 무너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은 충성과 배신, 공포와 신념이 한 방아쇠 위에서 충돌한 순간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밤의 진실을 전부 모른다는 이야기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 시간은 밤 7시 41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방에서 충성과 함께 2 동강이 났다. 자, 처음부터 시작하자. 박정희라는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 그는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서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80 수준이었다. 필리핀보다 가난했고 가나보다 가난했다. 국민 대다수는 하루 2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박정희는 그 나라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는 진짜로 경제를 키웠다. 경부고속도로를 뚫었고 포항제철을 세웠고 수출주도 성장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18년 집권 동안 경제는 연평균 10%씩 성장했다. 숫자만 보면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이면에는 피가 있었다.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고 임금을 요구하면 빨갱이로 몰렸다. 야당 지도자들은 납치되거나 투옥됐다. 언론은 검열당했고 학생들은 시위를 하다 고문을 받았다. 유신헌법은 박정희에게 무제한 권력을 부여했다. 국회 해상권, 법관 임명권, 긴급조치 발동권. 사실상 왕이었다. 그 왕의 오른팔이 김재규였다. 1926년 경북 선산 출생, 박정희와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2 사람은 군 시절부터 인연이 깊었다. 김재규는 영리하고 과묵했으며 명령을 잘 따랐다. 박정희는 그를 신뢰했다. 1976년 박정희는 그를 중앙정보부장 자리에 앉혔다. 중앙정보부, KCIA. 이 조직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해야만 그날 밤을 이해할 수 있다. 중앙정보부는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남산지하 취조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존자들의 증언은 지금도 읽기 힘들 만큼 끔찍하다. 전기고문, 물고문, 자만재우기, 가족 협박. 반정부 인사라면 누구든, 학생이든 교수든 기자든 그 지하실로 끌려올 수 있었다. 김재규는 그 조직의 수장이었다. 그가 나중에 법정에서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박정희를 죽였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당신이 민주투사라고? 남산 지하실의 책임자가? 하지만 그 비웃음이 전부 맞는 것인지 우리는 끝까지 살펴볼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1979년 가을, 김재규와 박정희 사이에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 균열의 이름은 차지철이었다. 차지철, 경호실장. 박정희의 그림자이자 김재규의 악몽. 1979년의 청와대 권력 지형을 이해하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먼저 봐야 한다. 김재규는 중앙정부 부장으로서 대통령의 귀와 눈이었다. 차지철은 경호실장으로서 대통령의 몸을 지켰다. 이론상으로는 두 사람이 협력해야 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차지철은 거칠고 직선적인 사람이었다. 육군 출신의 강경파로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은 거의 맹목적 수준이었다. 그는 야당은 물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적으로 봤다. 시위대가 거리로 나오면 그의 해법은 항상 하나였다. 써라. 탱크로 밀어버려라. 캄보디아처럼 해도 된다. 그리고 그는 박정희 앞에서 거리낌 없이 김재규를 깎아내렸다. 당신이 18년간 충성을 바친 사람 앞에서 매일같이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당신을 겁쟁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의 주군이 침묵하거나 심지어 고개를 끄덕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다. 당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 1979년 가을, 한국은 들끓고 있었다. 특히 부산과 마산, 이른바 부마항장에서 대규모 민중공기가 일어났다.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유신체제 타도를 외쳤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저항이었다.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측근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차지철의 발언은 악명 높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을 죽이고도 정권이 유지됐습니다. 시위대 100만 명쯤 죽인다고 끝날 게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히 그의 말인지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그가 강경진압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것은 모든 자료가 일치한다. 김재규는 반대했다. 이것이 단순한 의견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방에서, 그 시대에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박정희의 앞에서 차지철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재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록은 없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말해준다. 10월 26일, 그는 부하 직원 박선호에게 지시를 내렸다. 오늘 저녁 안가에서 자리가 있다. 준비해라. 어떤 준비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박선호는 나중에 증언했다. 부장님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조용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중앙정보부에서 부장에게 왜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저녁 6시,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로 출발했다. 그의 자켓 안쪽에는 발터 PPK 권총이 있었다. 7.65mm, 9발짜리 탄창. 그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아마 그 자신을 제외하고는. 안가는 청와대 인근의 비밀 시설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 박정희가 가끔 측근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곳이었다. 경호는 삼엄했지만 분위기는 다른 공식 행사보다 훨씬 사적이었다. 그날 저녁의 자리는 특별히 긴장된 분위기로 시작됐다. 박정희는 도착하자마자 부마항쟁 상황을 물었다. 김재규는 보고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진짜이며 강경진압은 오히려 불씨를 키울 것이라고. 차지철은 바로 끼어들었다. 부장이 너무 물러터진 것 아니냐고. 대통령 각하 앞에서 술잔을 들고 비웃듯이. 박정희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방아쇠를 당겼다. 총보다 먼저. 역사는 종종 작은 모욕으로 만들어진다. 카이사르를 죽인 것은 그의 독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것이었다. 그를 죽인 것은 원로원 의원들이 느낀 배신감이었다.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쓸모없어졌다는 느낌.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낸 것은 혁명의 이념이 아니라 빵값이었다. 그렇다면 김재규를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나?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공포다. 그는 자신이 곧 숙청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 박정희의 측근 중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중앙정보부장 자리는 화려했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대개 하나였다. 감옥 아니면 죽음. 선제 공격이 유일한 타출구였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신념이다. 그는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유신의 심장부를 제거했다. 이것이 완전히 허구일까? 그의 KCIA 재임 기간을 보면 전임자들에 비해 고문 사례가 줄었다는 증언이 일부 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가 내부에서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세 번째는 더 복잡하다. 그 둘이 동시에 사실이었을 가능성.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하면서 동시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생존 본능과 역사적 소명감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영웅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믿음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서 그 모든 철학적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저녁 식사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다. 박정희는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날카로워졌다. 부마항쟁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차지철은 또다시 강경진압을 주장했다. 김재규는 또다시 반대했다. 그리고 차지철은 또다시 그를 비웃었다. 카카, 부장은 저런 상황에서도 시위대를 걱정합니다. 이래서 정부부가 맨날 구멍이 나는 겁니다. 박정희는 웃었다. 그 웃음. 나중에 김재규는 검사 앞에서 말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이 사람들에게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술서에 적힌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한동안 멈췄다. 이것이 계산된 말인가? 진심인가? 사형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번쩍인 생각인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알고 있다. 김재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과 함께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경호원들은 바깥에 있었다. 차지철은 술잔을 들고 있었다. 박정희는 여성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복도에서 김재규는 부하 박선호를 만났다. 짧은 눈빛 교환. 말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박선호는 바깥 경호구역으로 이동했다. 그의 임무는 외부 경호원들을 묶어두는 것이었다. 김재규는 다시 식당 쪽으로 걸어갔다. 7시 41분. 그는 문을 열었다. 방 안의 빛이 환했다. 테이블 위의 음식 냄새, 박정희의 웃음소리. 차지철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김재규는 자켓 안에 손을 넣었다. 여기서 10초가 시작된다. 이 10초에 대해 나중에 수사관들은 집요하게 물었다. 당신은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나? 두려움은 없었나? 망설임은 없었나? 후회는 없었나? 김재규의 대답은 놀랍도록 일관됐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기억되는지는 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어떤 인간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로 결심한 사람의 무게. 총성은 2번이었다.
첫 번째 총알은 차지철의 오른쪽 손목을 관통했다. 두 번째는 박정희의 가심에 박혔다. 대통령은 의자에서 미끄러졌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0.5초, 1초, 2초.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권력이라는 것은 이상한 마약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느껴진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감각,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너무 천천히라서 본인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은 변한다. 책임감이 특권이 되고, 특권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이 잔인함이 된다. 김재규는 중앙정구 부장이 된 1976년부터 그 마약을 매일 삼켰다. 그의 하루를 상상해보라. 아침에 일어나면 전국 각지의 동향 보고서가 책상 위에 쌓여 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유신 비판적 발언을 했는지, 어느 노동조합 지도자가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어느 야당 인사가 외국 언론과 접촉했는지, 그 보고서들을 읽고 표시하고 지시를 내린다. 데려와라, 조사해라, 경고해라. 그리고 오후에는 박정희를 만난다. 대통령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사람. 이 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것을 아는 사람. 그 자리가 주는 중독성은 마약보다 강하다. 하지만 1979년 들어 그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차지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박정희와 김재규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졌다. 예전에는 주 2에서 3회였던 독대 횟수가 줄었다. 보고를 올려도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다. 박정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김재규보다 차지철과 먼저 상의하는 일이 늘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인지 이해해야 한다. 중앙정보부장의 권력은 대통령의 신뢰에서 나온다. 그 신뢰가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부하들이 눈치를 챈다. 경쟁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들이 활기를 띈다. 당신이 약해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항상 당신의 적이다. 김재규의 적은 차지철만이 아니었다. 청와대 비서실, 군부내 강경파, 박정희의 오랜 측근 중 일부도 KCIA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싶어 했다. 중앙정보부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의 모든 비밀을 쥔 기관의 수장, 그것은 동맹이 되기도 하지만 위협이 되기도 한다. 1979년 봄,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중요한 보고를 했다. 국민들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감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대로 가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부드러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박정희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오? 그 네 글자. 김재규는 그 순간을 나중에 회고하면서 말했다. 저는 각하가 이미 듣기를 멈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년간 함께한 사람의 눈빛이 말하는 것을 그는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불신이 아니었다. 더 나쁜 것이었다. 무관심. 그해 여름, 시민당 총재 김영삼이 의원직을 제명당했다. 야당 지도자를 국회에서 쫓아내는 것. 유신체제도 이런 노골적인 탄압은 드물었다. 김재규는 이것이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지철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했다. 부산이 먼저 타올랐다.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다음 날은 더 많은 시민이 합류했다. 18일에는 마산으로 번졌다. 경찰이 쏜 최루탄 연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시위대는 파출소를 부쉈고 방화도 일어났다. 박정희는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마산에는 위수령을 내렸다. 그리고 10월 26일, 바로 그날, 최종 대책회의에서 차지철은 다시 그 말을 했다.
캄보디아 이야기를. 김재규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내부에서. 그것이 사장의 핵심이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손가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18년이었다. 18년의 충성이, 18년의 복종이, 18년의 공포가 그 10초 안에 응축됐다. 그리고 터졌다. 궁정동 안가의 그날 밤을 재구성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생존자들을 수백 시간 동안 조사했다. 생존자는 2명이었다. 박선호, 김재규의 부하, 그리고 그날 자리에 있던 2 여성 중 1명. 나머지는 모두 죽거나 총격전에서 부상을 입었다. 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날 밤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오후 6시 5분, 김재규가 안가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부하 직원들에게 오늘 저녁 배치 상황을 재확인했다. 외부 경호구역에 누가 있는지,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나중에 수사관들이 주목한 부분이다. 충동적 범행이라면 이런 사전 확인이 왜 필요했는가? 오후 6시 30분, 박덩이가 도착했다. 차지철이 그 뒤를 따랐다. 대통령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고 증언들은 전한다. 부마항쟁으로 인한 정치적 압박이 그에게도 무거웠을 것이다. 18년 집권 중 이런 규모의 민중저항은 처음이었다. 분위기는 어색하게 시작됐다.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완전히 편안한 사람은 없다. 특히 그 대통령이 박정희일 때는. 술이 돌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말이 많아졌다. 화제는 피할 수 없이 부산과 마산으로 흘렀다. 박정희는 시위 상황을 물었고 김재규와 차지철이 번갈아 보고했다. 그리고 2 사람의 온도차가 그 자리에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다. 차지철은 단호했다. 군대를 투입해서 완전히 진압해야 한다.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이것을 허용하면 전국적으로 번진다. 김재규는 달랐다. 이미 민심은 돌아섰다. 군대를 풀면 단기적으로 잠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 자체가 흔들린다. 지금은 대화와 유화책이 필요하다. 박정희는 차지철 쪽을 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차지철이 한마디를 던졌다. 부장은 항상 저렇습니다, 각하. 말이 많고 결단이 없어요. 정보부가 제대로 일했으면 오늘 이 사태가 생겼겠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박정희 앞에서 중앙정보부장의 무능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재거 요청이다. 이 사람을 교체하십시오. 라는 말을 돌려하는 것이다. 그 말이 나온 후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박정희는 웃었다. 가볍게,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김재규의 얼굴이 굳었다고 그 자리에 있던 여성 증인은 나중에 진술했다. 부장님 얼굴이 갑자기 아주 차가워졌어요. 무서웠습니다. 7시 15분경, 김재규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복도에서 그는 박선호와 마주쳤다. 2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린다. 박선호는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했지만 수사관들은 그 진술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직후 박선호는 바깥 경호원들을 자연스럽게 별채 쪽으로 유인했기 때문이다. 사전 공모냐, 즉흥별정이냐. 이 질문은 재판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7시 35분, 김재규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자켓 안에 손을 넣은 채로. 그 후 6분, 식사는 계속됐다. 술잔이 오갔다. 차지철은 여전히 말이 많았다. 박정희는 식사에 집중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7시 41분, 김재규가 일어섰다. 총성이 2번, 3번, 4번.
방 안의 여성들이 비명을 질렀다. 차지철이 쓰러졌다가 기어가려 했다. 박정희는 의자에서 미끄러졌다. 김재규는 차지철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쐈다. 그리고 박정희에게 다가가 대통령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잠깐. 그리고 마지막 총성. 그 순간에 대해 김재규는 법정에서 말했다. 각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얼굴에서 그는 무엇을 봤을까? 두려움? 배신감? 아니면 아무것도. 그것은 영원히 알 수 없다. 죽은 자는 말하지 않는다. 총성이 멈춘 직후,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총성으로부터 약 3초 후, 궁정동 안가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 바깥에서는 경호원들이 총소리를 듣고 즉각 반응했다. 하지만 박선호와 그의 팀이 이미 외부 경호구역을 차단하고 있었다. 짧고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박선호 측에서도 사상자가 났다. 식당 안에서 김재규는 잠시 멈췄다. 그 멈춤에 대한 증언이 있다. 그것은 망설임이 아니었다고 한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혹은 작별을 고하듯 짧은 정지. 그리고 그는 총을 내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밖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엉켜 있었다. 그가 탈출을 시도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잡힐 것을 알면서 나간 것인지 이것도 논란이다. 그는 나중에 도망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행동 패턴을 보면 완전히 그렇지도 않았다.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그는 육군본부에 자수했다. 그 자수의 방식이 독특했다. 그는 당당하게 들어갔다. 마치 보고를 하러 온 사람처럼. 그리고 말했다. 내가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즉각 움직였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수사권을 장악했다. 이 순간이 또 다른 역사의 씨앗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다. 김재규는 구금됐다. 그리고 수십 차례의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관들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하나였다. 당신 혼자 한 것인가? 배후 세력이 있는가? 미국 CIA가 관여했는가? 군부 내 다른 세력과 사전에 협의했는가? 김재규는 일관되게 부인했다. 나 혼자였습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외국 세력도 관련 없습니다. 그 진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지금도. 미국 국무부 기밀 해제 문서들을 보면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은 그날 밤 벌어진 일에 대해 사전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하지만 CIA가 KCIA와 얼마나 깊게 연결돼 있었는지를 감안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는가 하는 질문은 남는다. 수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다. 그날 오전 김재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봤다. 오전 보고를 받았고 몇 가지 결제를 했고 점심을 먹었다. 어떤 특별한 긴장의 흔적도 없었다. 그의 비서는 나중에 말했다. 그날 부장님은 오히려 평소보다 조용하고 차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진짜로 그날 오전에 이미 결심을 끝냈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 저녁 차지철의 모욕을 듣기 전까지는 정말로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극단적 상황에서도 표정을 감추는 사람이었다는 뜻인가? 재판부는 사전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선호의 움직임이 너무 조직적이었고 총기 준비가 너무 완벽했다는 이유에서. 하지만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동기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불편한 질문에 다다른다. 김재규는 영웅인가? 범죄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답은 세대마다, 정치 성향마다 다르다.
군사정권을 직접 경험한 세대 중 일부는 그를 해방자로 본다.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를 암살자로 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그냥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한다. 1979년 10월 26일 이후 한국은 잠깐 민주화의 봄을 맛봤다. 잠깐이었다. 12월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듬해 5월에는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은 것이 민주주의를 가져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아니오다. 그렇다면 김재규가 옳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옳다고 부르는가에 달려있다. 1980년 5월 24일 새벽, 김재규는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을 받았다. 그의 나이 54세. 사형 집행 직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도 판단 중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당신이 이 이야기를 어떤 눈으로 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역사에는 목격자가 있다. 그리고 목격자는 거짓말을 한다. 반드시 악의에서가 아니다. 인간의 기억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고 공포 속에서 본 것은 더욱 그렇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진술은 세부 사항에서 계속 엇갈렸다. 총이 몇 발 발사됐는지, 누가 먼저 쓰러졌는지, 김재규가 마지막 총성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하지만 엇갈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박정희는 즉사하지 않았다. 이것이 7장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왜 충격적인지는 계속 읽으면 알게 된다. 첫 번째 총성, 차지철의 손목. 두 번째 총성, 박정희의 흉부. 대통령은 의자에서 미끄러졌다. 하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그는 신음했다. 움직이려 했다. 김재규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가 왜 멈췄는지.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이상한 부분 중 하나다. 사전 계획이 완벽했다면 첫 총성에서 즉각 치명상을 가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렸다. 아니면 손이 떨렸다. 아니면 18년의 세월이 그 0.5초 동안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차지철이 바닥에서 기어가려 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김재규는 차지철에게 다가갔다. 추가 사격. 차지철이 멈췄다. 그리고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돌아갔다. 국군 기무사 기록에 따르면 이 사이의 시간은 약 40초에서 1분 사이였다. 1분. 그 1분 동안 박정희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숨을 쉬고 있었다. 법의학 부검보고서는 나중에 공개됐다. 흉부 관통상. 하지만 즉각 치명적이지는 않았을 가능성. 만약 즉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라는 가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응급처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호원들은 밖에서 총격전 중이었고 방 안에는 김재규뿐이었다. 마지막 총성. 이 총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논쟁을 벌인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는가? 계획된 살인의 마지막 단계? 아니면 고통을 끝내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공포가 만들어낸 반사적 행동이었는가? 김재규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일관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자신이 한 가장 끔찍한 일에 대해서 종종 설명할 수 없다. 이제 그날 밤의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로 넘어가자. 박정희가 쓰러진 후 그 방에 있던 경호팀이 대통령을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걸린 시간. 기록에 따르면 40분에서 1시간 이상이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공식적인 설명은 혼란 때문이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경호 시스템이 마비됐고 연락 체계가 끊겼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그 혼란이 완전히 우연이었는가? 혹시 누군가가 이송을 지연시킨 것인가?
만약 박정희가 즉각 병원에 이송됐다면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지금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도착 시간은 밤 8시 50분경으로 기록돼 있다. 총성이 울린 것이 7시 41분이었으니 1시간 이상이 흘렀다.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박정희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서생 시도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공식 사망 선고 시간 1979년 10월 26일 밤 10시경. 대한민국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 18년의 독재. 그 모든 것이 그 시간에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한국은 다음날 아침 지도자 없이 눈을 떴다. 독재자가 사라지면 자유가 온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때로는 그렇다. 때로는 아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7일 아침 한국은 가장 나쁜 경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가 됐다.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된 것은 자정이 지난 후였다. 라디오와 TV를 통해. 짧고 건조한 발표였다. 대통령 유고,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18년. 많은 사람들에게 박정희는 공기 같은 존재였다. 그게 싫든 좋든 항상 거기 있는 것. 그것이 없어진 것이다. 일부는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렸다. 일부는 조용히 안도했다. 그리고 일부는, 궁구에 있는 일부는 벌써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 계산의 중심에 전두환이 있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 당시 48세. 그는 박정희 암살 수사권을 공식적으로 장악했다. 합동수사본부장. 그 직책이 그에게 준 것은 단순한 수사권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정보 전체에 대한 접근권이었다. 전두환이 김재규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보면 그 수사가 진실 규명이 목적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첫째, 전두환은 김재규가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매우 빠르게 내렸다. 며칠 만에. 복잡한 국제적 배경, 군부의 공모 가능성, 미국의 사전 인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수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전두환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군 선배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12월 12일에 전두환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이것이 이른바 12.12 군사반란이다. 박정희가 죽은 지 47일 만의 일이었다. 한국은 독재자를 잃고 더 젊고 더 냉혹한 독재자를 얻었다. 이제 이 장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충격적인 사실로 들어가자. 김재규 재판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이것은 공개된 기록이다. 재판은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됐다. 1980년 3월 6일 1심 선고, 5월 20일 대법원 최종 판결, 5월 24일 사형 집행. 대법원 판결로부터 사형 집행까지 4일. 일반적인 법 절차에서 사형 집행 전에는 재심 청구, 대통령 사면 요청 등 여러 단계가 있다. 하지만 1980년 5월 그 절차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왜 그렇게 빨랐는가?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됐다. 전두환의 신군부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군대가 발포했다. 김재규의 사형은 광주 학살이 진행되던 바로 그 주에 집행됐다. 이것이 우연인가? 역사학자들 중 일부는 전두환이 김재규를 빠르게 처형한 것이 광주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박정희 암살이 정치적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는 시기에 그 주인공을 살려두는 것은 전두환에게 부담이었다. 김재규가 살아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것은 신군부의 정통성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침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였다. 그리고 1980년 5월 24일 새벽, 그 방법이 실행됐다. 김재규는 교수 형장으로 걸어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전해진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에 대해서는 여러 버전이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연기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는 이유는 있다. 그것이 진심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가장 불편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만약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면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김재규라는 인간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 시나리오 하나, 박정희가 계속 집권했다면 부마항쟁은 강제 진압됐을 것이다. 차지철의 주장대로 아마도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유신체제는 계속됐을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도 결국 늙었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권력 이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것이 민주적인 방식이었을 가능성은 낮다. 시나리오 2.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겼고 그 결과 전두환이 등장했다. 광주 학살이 일어났다. 또 다른 군사 독재가 7년 더 이어졌다. 그렇다면 김재규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바꿨는가? 냉정하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역사는 단기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박정희 체제의 종말이 아무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에너지를 바꿨다는 해석이 있다. 전두환의 신군부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결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세대. 그들이 싸운 것은 박정희가 아니라 전두환이었다. 박정희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진 후 저항의 목표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는 역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역사학자들도 의견이 갈린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다.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KCIA의 과거 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기록을 공개했다. 그 기록들 중에 김재규 관련 문서들이 있었다. 그 문서들이 보여주는 것은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 재임 시절 실제로 일부 고문 사례를 내부적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증거였다.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임 부장들에 비해 직접적인 가혹 행위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다.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의 재임 기간에도 계속됐다. 그가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중앙정보부장이 자기 조직의 추조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단순한 권력욕의 화신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은 복잡하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2007년 김재규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각했다. 2020년에 다시 청구했다. 또 기각됐다. 그의 법적 지위는 지금도 암살자, 매란죄 수괴로 남아있다. 하지만 여론은 다르다. 2019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50대 이상 응답자의 상당수가 김재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거나 역사적 맥락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것은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죄만으로 끝낼 수 없다는 사회적 감각을 보여준다. 이제 다시 1979년 10월 26일 밤으로 돌아가자. 처음 질문으로 그 10초 동안
김재규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가진 모든 기록을 다 읽고 나서 내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이다. 그 10초 동안 그는 아마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18년의 기억이 흘렀을 것이다. 처음 박정희를 만났던 날, 나란히 서서 국가를 불렀던 날, 명령을 받고 고개를 숙였던 수천 번의 순간들이, 그리고 차지철의 비웃음이, 박정희의 침묵이, 부산 거리의 시민들이, 남산 지하실의 소리가, 이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폭발했을 것이다. 방아쇠는 결국 어떤 위대한 신념이나 어떤 계산된 음모가 당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그냥 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당긴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총성은 2번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시간은 1초도 안 됐다. 하지만 그 1초가 한국의 20세기를 두동강 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두동강 난 역사의 의미를 완전히 봉합하지 못했다. 1979년 10월 26일 밤 10시 박정희 사망. 1980년 5월 24일 새벽 김재규 사형 집행. 그 두 날짜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 광주의 피, 군화 소리, 그리고 결국 1987년 여름거리로 쏟아진 수백만 명의 발걸음, 모두 그 총성에서 시작됐다. 역사는 방아쇠를 당긴 손가락을 기억한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 방아쇠가 당겨지기까지의 18년을 이해할 때 시작된다. 모든 이야기는 끝이 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끝난 후에도 계속 말을 건다. 1979년 10월 26일의 총성은 물리적으로는 0.5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의 메아리는 45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 안에서 울리고 있다. 정치인들이 박정희를 언급할 때마다, 교과서에서 현대사를 다룰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 권력과 저항, 충성과 배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김재규는 사형됐다. 법적으로 그는 내란죄 수괴다. 하지만 법이 역사의 전부를 담을 수는 없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많이 묻혀있는 곳이다. 그것이 우연인지 의도인지 유족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위치 자체가 하나의 진술이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자.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그 10초.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나는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수십 개의 문서를 읽었고 재판 기록을 들여다봤고 생존자 증언들을 비교했다. 그리고 내가 도달한 곳은 확실한 답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이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다.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한다. 그것이 생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생존과 양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온다. 김재규는 그 충돌을 총으로 해결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는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 충돌 자체가, 그 인간이 그 자리에서 느꼈을 무게가 가짜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시대의 포로다. 김재규도, 박정희도, 차지철도, 그리고 전두환도. 그들은 모두 1960년대와 최10년대 한국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이 만들어낸 인간들이었다. 그 시대가 달랐다면 그들도 달랐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 시대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를 만든 것은 단순히 몇 명의 악인이 아니었다. 맹전이라는 구조, 미국의 묵인, 경제 성장이라는 마약,
공포로 유지되는 질서에 적응해버린 수천만 명의 일상. 그 모든 것이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의 그 방에 음축돼 있었다. 총성이 울렸다. 한 남자가 죽었다. 또 한 남자가 자수했다. 그리고 나라는 다음날 아침 새로운 공포 속에서 눈을 떴다. 그것이 역사다. 아름답지 않다. 깔끔하지 않다. 영웅도 없고 완전한 악당도 없다. 다만 선택들이 있고 그 선택들의 결과가 있고 그 결과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다. 2019년 김재규의 조카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삼촌은 살면서 딱 한 번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딱 한 번 자기 뜻대로.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평생을 시스템 안에서, 명령 안에서, 공포 안에서 살다가 딱 한 번 터지는 순간. 김재규의 그 한 번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당신에게 답을 강요하지 않겠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그 10초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시대에, 같은 방식으로. 총성은 끝났다. 하지만 질문은 남는다. 당신이라면 그 10초 동안 무엇을 했겠는가?